지금 미국에서 방금 따끈따끈하게 무인 틸트로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무인 틸트로터가 근데 주한미군을 지금 바꾸는 변신 과정을 완성시킬 그런 무기입니다. 주한미군은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북한에 대한 인계철선 역할을 하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는 중국을 겨냥한 인계철선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중국을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무기, 무인 틸트로터에서 한층 더 강화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발표된 KTF 1400 터보프롭 엔진, 지금 발표로는 뭐 무아브 같은 데서 탑재한다라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거를 만들 때 아주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참 살피면은 그 다음에 한숨 팍 나오고 기분 왕창 나빠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리짜이밍 더블땅 종중의 천하구나. 그래서 한숨이 팍 나옵니다. 한숨 쉴 때 쉬더라도 눈은 크게 뜨고 멀리 봐야 됩니다. 예, 이 썬더의 모든 스펙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첫째, 추진 방식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터보 엔진을 발전기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그 전기가 그 프로펠러 아래에 달려있는 모터에 가서 그 모터가 바로 프로펠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 불고기로 돌려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틸트로터가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펠러 속도를, 회전익 속도를 프로펠러가 안 하죠. 헬기니까 로터라 그래야지.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되니까 프로펠러지. 예. 로터 회전 속도를 최적화시켜줘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고 속도 아파치의 2배쯤 됩니다. 515km 시속. 항속 무지하게 길어요. 1480km예요. 자기 자체 연료만 갖고. 무장 아파치보다 더 많이 돼요. 어떤 면에선. 헬파이어 10발, 장거리 미사일, 바라쿠다 M 체급 10발, 그 다음에 우리 비군가 같은 거 APKWS 70발, 척후 및 자폭 드론 16기, 대드론 발사체, 대드론 미사일 비슷한 거죠. 표형하고 쏴가지고 그거 한 타스. 뭐 엄청나요. 뿐만 아닙니다. 이게 거의 체급이 아파치급이 되놓으니까 이게 발전 용량이 대개 한 1.6메가와트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전자장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배터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드로 딱 들어가면서 1메가와트 이상을 전부 다 그 전자장비에 그냥 그 전파 쏘는데 쏟아버릴 수가 있다고요. 살벌하죠. 예.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 회원가입해 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주한미군의 변신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의 예를 들어서 이런 틸트로터 무인기가 수백 대가 깔려버리면요. 게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게임이 바뀌는 겁니다. 참고로 주한미군은 세계 유일의 연합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이 전 세계 어떤 나라와도 연합군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 빼고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계 유일의 연합군 체제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은 세계 유일의 전투병력 육군 중심입니다. 80%가 전투병력 육군이에요. 23,000명이. 28,500명 중에.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독일이 육군이 한 2만 명 돼요. 독일도 육군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 육군은 전부 유로콤인가 유럽 사령부의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행정, 기획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쪽이 절반이 넘어요. 전투병력은 10,000명 안 될 거예요. 일본 어떠냐. 거기는 공군, 해군, 해병 중심이에요. 육군이 약하죠. 육군이 주도적으로 구성돼 가지고 주둔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고 그 육군이 전부 전투병력인 나라도 없고 그러한 미군이 연합군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미 육군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원래 육군은 근거리 작전만 해요. 최대 300km. 아타크함스의 그 사거리가 300km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장거리 작전입니다. 2000km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즘, 그러니까 하이마스에서 쏘는 거 500km 가는데 지금 새로 개발되는 신형은 1000km 가죠. 지상발사 토마호크, 이거 기본적으로 2000km 넘어서 갈 수 있죠. 지상발사 SM-6, 이것도 뭐 수백 킬로 가죠. 지상발사 극초음속이 2300-400km 가죠. 틸트로터 헬기 MV-75 샤이엔, 이거가 자체 연료만 가지고 3500km, 저기 항속거리 3500km, 작전거리가 1000km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택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은 떠가지고 베이징 가서 작업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 샤이니죠,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저거랑 뭐 저거 축소형이지. 틸트로터 무인 헬기 썬더가 이제 아직 채택은 안 됐지만 이런 게 결국 같이 움직인다고요. 속도도 비슷하고요. 500km 이상 속도 나니까. 뭐 항속은 조금 그 항속 거리는 작지만, 예. 어쨌거나 그러나 일반 헬기에 비하면 엄청 길고. 예. 그러니까 썬더 같은 거 들어오면은 샤이엔, MV-75 샤이엔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아파치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육군이 MV-75 샤이엔을 수백 대 들여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틸트로터 무인 헬기 썬더를 또 한 수백 대 들여온다. 이러면요, 베이징 것들은 잠 못 자요, 불안해서.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육군 중심 주한미군은 미 육군의 혁신에 따라 중국 주요 지역의 70-80%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변신 중이에요. 이게 역할 변화가 있습니다. 아들 부시 이전에는요, 남침 방지 인계철선이었어요. 그래서 의정부, 동두천 이런 데 그 휴전선 바로 아래 쫙 육군 부대들, 미 육군 부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들 부시 때부터 뒤로 빠진 거예요. 평택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때 컨셉이 바뀐 거예요. 미 육군의 글로벌 그 포스처가, 예. 그 글로벌 포스처 리뷰, GPR이라 그러죠. 그때 확 바뀌어요.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인계철선 역할을 해요. 니들 우리 다 잡아 죽여봐. 그러면 세계대전 가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묵묵히 앉아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아들 부시에서 바이든까지예요. 그런데 트럼프 2.0 되면서 중국 견제 치명적 군사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무기들 들어오고 미 육군의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뭐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우리랑 이제 관계된 건데, 아까 그 추진 체계가 뭐 하이브리드라며,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들 하는 평론가들 미국에도 별로 없고 국내도 별로 없어요. 이거 저 데이터 뒤져가지고 공부 좀 해야 돼요. 이런 UAV, 그러니까 드론의 하이브리드하고 자동차 하이브리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그림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동차 하이브리드는요, 내연기관이 두 가지 출력을 다 내죠. 하나는 동력 전달 장치, 뭐 기아 같은 거 통해서 바로 바퀴를 뺑뺑 돌리죠. 예, 트랜스미션 통하고 이래서 크랭크 통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연기관에서 발전기를 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발전기와 동력 전달 장치 두 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전기의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가 모였다가 이걸 써야 될 때가 되면 그 전기 에너지가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다시 동력 전달 장치로 올라타는 거지. 이게 자동차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이브리드는 기본 베이스가 일반 재래식 자동차예요. 거기에 옆구리로 발전기 배터리 모터라는 옆구리 통로를 하나 뚫어가지고 그 통로 끄트머리에 가서 다시 동력 전달 장치로 올라오죠. 반면에 내연기관 발전기는요, 동력 전달 장치가 없어요. 그냥 발전만 해, 얘는. 내연기관이.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발전기야. 그래서 내연기관이 아니라 내연기관 발전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힘이 남을 때는 배터리 충전으로 가고요. 힘이 일부가, 그리고 힘을 바로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바로 직류 모터로 바로 연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는 그건 발전기이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전기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기계적으로 뭘 잡아 돌리는 게 없어, 바깥에 거를. 전기만 튀어나와. 전선이야. 그런데 전선이 두 가닥으로 돼서 하나는 축전기로 가고 하나는 모터로 가는 거죠. 모터는 이 프로펠러 있는 데는 다 있는 거야. 프로펠러가 두 개 있으면 모터는 두 개. 1대1이죠.
이게 지금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예. 참, 그렇죠. 예. 이게 재래식보다 훨씬 유리해요, 이제는.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 여기 이제 몇 가지 반론이 가능하죠. 야, 모타가 너무 무겁지 않아? 야, 오히려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모타 보면 뭐 굉장히 무겁잖아. 공장 같은 데서 가보면. 아이고, 동급 엔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자, 1000마력짜리, 즉 800kW 모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아마 뭐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망원동 하수종말 처리장 가면 있을 거야, 아마. 1000마력 모타. 무지하게 크죠? 하수종말 처리장. 서울 강북 서부 지역 하수 다 뽑아내는 거. 그거 몇 대 있을 거예요? 집차만 해. 예, 이게 1kW 뽑으려면요, 산업용은 0.15kg에서 0.5kg 필요해요. 그러니까 1000마력짜리 만들려면요, 1600kg에서요, 5300kg, 1.6ton에서 5.3ton이야. 거의 뭐 책상 한 두세 개 모아놓은 것만 해. 모타만, 그 앞에 모타가 잡아 돌리는 펌프는 또 별도고, 모타만. 그냥 그 케이싱도 쇠로 주물러 해서 이렇게 탁 돼 있고, 그냥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감동스럽죠. 그 집채만한 그 덩어리에. 그런데 전기 자동차에서, 이거 전기 자동차 1000마력 나오려면 일반 자동차 아니죠. 이건 뭐 레이싱 카도 1000마력은 안 될 텐데. 중장비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서 이런 거 쓴다 그러면 이거는 160kg에서 400kg밖에 안 나가요. 엔진 무게랑 오히려 엔진 무게보다 가벼울 수 있지. 우주 항공 및 군사에서는 이게 60kg에서 100kg밖에 안 나가요. 사람 성인 몸무게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타의 무게라는 상식을 버리셔야 돼. 막 50분의 1, 40분의 1밖에 안 나간다니까요. 30분의 1. 우리가 아는 모타 무게가, 우리가 아는 모타의 상식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을 날아가는 것에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두 번째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타는 가볍다고 쳐. 근데 엔진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타는 그 프로펠러 아래 붙어 있는 거고. 따로 있어야지. 그 엔진 무게 계산 안 해? 따로 계산해야지. 그런데 여기에는 동력 전달 장치가 없어요. 동력 전달 장치에 필요한 동력 전달 장치 자체의 무게, 그 장치를 고정시키고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복잡성, 크기,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이 증가하면서 커지는 그 공기 항력,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면요, 이게 그것까지 계산해도 이 동력 전달 장치 언저리보다 엔진이 훨씬 가벼워. 생각해보세요. 동력 전달 장치 얼마나 복잡한가. 감속기, 메인 로타, 샤프트, 기어박스, 스와시 플레이트. 스와시 플레이트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표현 안 해놨는데, 저기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다 이렇게 넙대대하게 뭐 이렇게 둥그런 거 있어요. 저기 접시 같은 거. 그게 스와시 플레이트야. 로터. 일단 날개 길이가 길잖아. 뭐 10m 양쪽으로. 이렇게 10m. 그럼 날개 하나 가지고 천천히 돌려야 되니까. 그러고서 양력을 받아야 되니까. 얘는 작은 날개 가지고 고속으로 돌리거든. 날개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이게 엔진 무게보다 동력 전달 장치 쪽 무게가 더 무거울 수 있다니까요, 이거. 완전히 쇳덩어리라. 세 번째, 뱅글뱅글 돌아가는 기계적 힘을 다시 전기로 바꿨다가 다시 프로펠러 뱅글뱅글 돌아가는 기계적 힘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에너지 한 번 더 바꾸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거 10에서 20% 손해보는데 그건 에너지 낭비 아니야? 맞죠? 에너지 한 번 더 바꾸니까 낭비지. 그런데 일반적 헬리콥터는 어차피 낭비가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0에서 20% 낭비하는 게 오히려 절약이야. 다른 데 낭비가 없으니까. 일단 헬기라는 게 쫙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늦게 갔다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빨리 갔다, 공중에서 허버링 정지하기도 했다가 아래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가 뭐 별일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었다가. 헬기는요, 이렇게 저걸 할 때마다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더 써요. 반면에 틸트 로터, 직류 모터, 프로펠러는 최적 대응을 해. 그때마다 효율성이.
뿐만 아니라 헬기는 에너지 피크를 위해 엄청 큰 엔진을 사용하고 상당 수준까지 가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헬기가 가장 에너지 작게 들 때가 앞으로 쭉 일정 속도로 순항할 때가 제일 작거든요. 수리온이요. 그게 뭐 4,000마력이다. 엔진에서 쭉 가장 이상적인 속도, 시속 한 170km, 180km, 200km로 쭉 순항할 때 그 4,000마력 중에 몇 프로 쓰고 있어? 기본적으로 4,000마력 중에 2,000마력밖에 안 쓸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00마력은 놀고 있는 거야. 안 쓰고 있는 거야. 놀고 있으면 좋아. 노는 놈이 에너지를 또 써.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돌려요. 상당 수준까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헬기가 제일 많이 에너지 쓸 때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뜰 때거든요. 그라운드 오프. 예, 땅에서 뜰 때. 이때 4,000마력 다 쓴다고. 이걸 위해서 평소에 쭉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500마력밖에 안 쓰는데 4,000마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랑 결합을 하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특징이 뭐예요? 에너지를 빨리 뱉어내거든. 보통 3원계 리튬 이온이 아마 C 값이 한 10에서 20 정도 될 거예요. 10에서 20이면 뭐냐면 그 배터리가 가진 에너지를 3분에서 6분 동안 다 토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C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토해내냐. 그래서 만약에 C 값이 100이다. 그러면 자기 에너지를 36초 만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C 값이 50이다. 그럼 72초 만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0을 50으로 나눈 거. 전고체 배터리는 C 값이 굉장히 높아요. 20에서 30은 기본이야. 지금 삼성 SD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걸 군사용으로 특수하게 만들면 100까지도 올라가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중에 뜰 때는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 다 토해놓게 그 도움을 받아. 그래서 샥 떠. 가면서 힘이 남잖아. 힘 남을 때 또 배터리 채워넣어. 그래서 이런 식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요. 저 에너지 형태를 한 번 더 바꾸는 데서 나오는 15에서 20% 페널티를 감수하고도 남아요. 이게 이제 소재라든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야. 그럼 자, 이런 종류의 틸트 로터 무인 헬기를 만들기 위한 뭐 레이더라든지 센서라든지 무기 그거 다 있다고 치고 사실 우리 쉽게 그거 다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 치우고 엔진과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 아니에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세계 넘버원이잖아. 내년부터 나오잖아요. 삼성 SDI에서. 그 다음에 엔진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예. 그 이제 발표는 차세대 무인 정찰기에 탑재합니다. 무하부에 탑재한다고 발표는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지. 아, 중고도 장기 채공들은 무하부 같은 데 쓰는구나. 그리고 뭐 또 웅비나 뭐 KT1 같은 거 만들면 또 하겠지. 프로펠러 비행기. 무하부에 적용하는 거는 일부예요. 진짜 메인은 뭐냐면 틸트로터 드론이야. 아까 썬더 같은 거. 거기에 발전용 엔진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개조 쉬워요. 지금 우리 개발하고 있는 저 터보프롭을 발전용 엔진으로 개조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화가 발전용 엔진을 많이 만들어 본 회사고 거기 APU 많이 만들어 본 회사예요. 자, 그런데 한 점이 팍 나오죠. 아파치보다 더 강력한 채 장거리 고속 기동하는 이런 썬더 같은 종류의 무인 헬기, 코리안 썬더, 한국형 썬더가 수백 대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중국한테는 새로운 악몽이에요. 자, 이렇게 중국한테 새로운 악몽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방부 자료, 여기는 이 사람들은 점잖아서 그렇지 백모 같으면 여기다가 박어. 중국의 새로운 악몽 시작됐습니다. 이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재명 안규백 선생은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실래나? 어떤 입장을 취하실래나? 궁금하죠? 속 터지죠? 저도 궁금하고 속 터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